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대리입니다. 오늘은 석유도 안 된다, 원자력도 안 된다, 수소가 답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라는 재밌는 주제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 살펴보실 것은요, 현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미국 대선에서 현재 정권 교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요. 양력을 보시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그에 따라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계승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파리 기후 협약으로 회귀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리 기후협약은요,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기후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목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지금의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이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딜 정책을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짚어볼 텐데요. 총 세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이 중에서 총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 투자를 한다든지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데 아무래도 수소차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은 올 초에 있었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소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결국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에 사용하던 탄소 에너지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중후장대 산업은 성장성이 많이 약해졌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수소 경제를 통해서 중후장대 산업의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패권의 문제는 이제 뭐 저희 기존의 탄소 에너지,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이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못한 나라에 따라서 에너지의 패권이 조금 갈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패권을 수소 경제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볼 때 수소 경제가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독일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자원들 중에서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소는 전 우주 질량의 한 7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상에서도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의 특징은 뭐 탄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뭐 질소랑 결합해서 암모니아, 산소랑 결합해서 물 등으로 결합되어서만 존재하지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를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요.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석탄, 석유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부생수소라고 하고요. 우리 석탄, 석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유물로 생산된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생산의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계질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형태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과 고온을 가해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건데요. 이 또한 전체의 48%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소는 H2O이기 때문에 물은 H2O이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하면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면 수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나오는 수소를 수전의 수소라고 하는데 생산량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전기분해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수전의 수소라고 해서 물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전기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소를 사용하는 건데
또다시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면 지금 이 내용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의 단점이 전기를 수송하는 데 있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를 만들더라도 전기를 생산한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 이후에 전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고요. 이 전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을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재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위쪽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늘어날수록요 수소차 보급 대수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결국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소경제 개념도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표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뭐 부생수소나 추출수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의 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탱크로리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수송용, 그다음에 가정 건물용, 발전용, 가스터빈 등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는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화기와 확산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개화기는 이제 수송과 발전 분야가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그 경제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초기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025년 이후 2026년부터 확산기에 접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제 건물이나 가정 난방 분야 등의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는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시장 조성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정정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제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제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수요처 또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수소 용량을 이제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수소 연료를 국가 간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원전 수출하듯이 그 수소 경제가 약한 국가에 인프라가 약한 국가에 인프라 교육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소가 연료전지로 스택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력 변환기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열 에너지는 이제 온수나 가정의 난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성을 조금 볼 건데요. 수소 자동차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수소 전기 자동차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수소차가 이제 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만 있으면 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연료전지가 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수소가 이제 공기가 만나면 이제 산소가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은
물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전기가 2차 전지에 저장되었다가 모터를 구동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료전지란 언급을 계속 드리잖아요.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전기가 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흔히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수소 자동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소형 발전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이제 한 셀이죠. 한 단위를 차곡차곡 스택 쌓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기만 따진다면 한 60%까지 나오고요.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9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 스택의 작동 원리는 아까 앞서서 자동차 구동 원리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소가 이제 수소 이온과 이제 전극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 전극에서 나오는 전자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와 수소 이온이 다시 만나서 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료전지 자동차 구성은 부품별 원가로 봤을 때 연료전지 시스템이 한 40%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수소 저장 장치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장이나 운전장치 차체 등은 사실 저희가 이제 운전장치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긴 하네요. 운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차체나 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 다른 자동차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제가 아까 스택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 운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공기와 산수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열 관리를 해주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안전장치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저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것은 이제 막전극 집합체, 기체 확산층, 이제 분리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원가 비율이 막전극 집합체가 가장 비쌉니다. 이것은 이제 수소와 전자를 분리하는 역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결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기체 확산층은 원가 비율이 한 15%인데 물과 수소와 산소를 확산시키고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판은 원가 비율 20%로요. 말 그대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소나 산소, 물이 이제 배출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변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뭐 운전 장치, 수소 저장 장치, 전장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수소 전장 장치에서 이제 고압 용기 같은 경우가 이게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서 막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소 이제 그 용량, 그 용기가 이제 고압 용기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고압 용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대신에 찢어져서 이제 그 기체로 이제 공기 중으로 수소가 날아가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발 위험에 대해서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압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택을 이제 분류하는 것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전해질 종류가 왜 나누어지냐면 그 전해질에 따라서 그 작동할 수 있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전기 용량이 달라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용도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짚어보면요. 이제 알카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우주 개발이나 잠수함 같이 특수형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체 고분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나 이제 가정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쉽게 사용하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산형은 이제 발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와트 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중소형 발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온도가 차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저온형, 고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온형 같은 경우에는 용융탄산염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그 발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좀 가려졌는데 고체 산화물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회사별로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고체 고분자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회사로 S퓨어셀, 인산형 같은 경우에 두산퓨어셀, 그 다음에 용융 탄산염형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퓨어셀이고요. 이게 포스코 에너지에서 100% 분사된, 이게 100% 지분으로 분사된 100%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형은 이제 미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건설이 있는데요. SK건설이 이제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랑 합작을 해서 만든 그 블룸 SK 퓨어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분을 SK건설이 49%, 이제 블룸에너지가 51%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뭐 비상장사기 때문에 한국 퓨어셀이나 이제 블룸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요. 이 지금 여기 보시는 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를 놓는 게 이제 뭐 연료전지 스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운전 장치나 뭐 주소 저장 장치도 중요한데요. 언급 안 됐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수소 인프라가 있습니다. 충전소라든지 부생 수소를 생산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본 자료는 지금 제가 수소 밸류체인별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 자료는 유안타 증권에서 발표했던 나와 있던 자료고요. 그 자료를 제가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수소나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그다음에 충전하는 게 인프라 관련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연료전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막 전극 집합제, 전해질 막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부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 그다음에 금속 분리판 만드는 회사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효성그룹이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효성화학에서 부생수소를 만들고요. 효성중공업에서 이제 충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첨단소재에서 이제 그 고압 탱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것은 아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철도 관련주로서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올 초에 있었던 주총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수소 공급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수소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로템이 수소 공급을 한다. 이러한 밸류 체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도 이제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니콜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논외로 하겠습니다. 니콜라는 논외로 하고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소만 있는 건 아니고 전기 차량까지도 같이 했고요. 하일리온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상장 예정 회사고요. 현재 이제 LNG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공급한다는 거고 하이리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이브리드 리튬 이온이라는 거는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될 겁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모델 X의 2분의 1 가격 반값에 50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워크호스라는 회사입니다. 워크호스라는 회사는요. 그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배달이나 아니면 수송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전기 밴이나 트럭 등이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미국 대체 수소 에너지죠.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수소 지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물류 센터가 있는 뭐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수소 지게차,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소 공급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현재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에서 미국 수소 관련 ETF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발라드라는 회사는 이제 수소 관련된 특허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레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영국 회사인데요. 두산하고 지금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회사 다 웨이차이그 파워라는 중국 회사가 일대 주주로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고체 산화물형 아까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고체 산화물형 소개 드릴 때 SK 건설 말씀드렸었는데요. 블룸 SK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회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지분 51%로 지금 비상장이지만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경제 관련 ETF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별로 투자하시기 힘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를 첫 번째로 추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비중이 높지 않은 회사들을 위주로 추렸습니다. 수소 관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은 수소 에너지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ETF를 골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에서도 총 한 3개 정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ETF는 ICLN입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ETF고요. 두 번째가 PWB인데요. 이것은 플러그 파워와 퓨어셀 에너지를 수소 관련된 것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CNRG인데요. 이것은 아까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플러그 파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더 나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이제 수소차는 승용차에서 전기차는 승용차에서 수소차는 상용차에서 활용이 폭이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500kg짜리 그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수소차가 이제 5배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소차를 전기차로 만든다라고 하면 2.5톤이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소차 트럭은 사실상 상용차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차가 무게가 가벼울수록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로 만들게 된다면 배터리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오히려 이제 상용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는 100km 이상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수소차가 더 저렴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이제 승용차로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하루에 100km 주행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송을 위해서 먼 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수송차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 시간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60W가 3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 트럭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300kW를 충전하려고 하면 2시간 반이 걸리게 되는데요.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짐을 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송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시간 반 정도를 충전에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시간 동안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소차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압 탱크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수소를 보관하고 있는 고압 탱크가 외부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 탱크가 찢어지면서
이제 안에 들어있던 수소가 대기 중으로 모두 날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폭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수소는 H 하나짜리 단수소로 되어 있고요. 수소 폭탄에 들어가는 그 수소는 H 두 개, 그 중수소나 H 세 개, 삼중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이제 그 2억 도 이상의 온도를 받게 되면 폭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2억 도가 되는 온도도 없을 뿐더러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수소는 단수소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와 비교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로 바로 답변 드리거나 혹은 뭐 질문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